이제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한국의 우수함을 알게 되고 나는 한국인이야라를 외치게 되는 방송. 국뽕반점 시즌2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유현이고요. 송 작가님, 이성환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반응이...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만에 녹방을 떠보니까 적응이 잘 안 돼서 댓글이 안 올라오니까 네, 뭔가 그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네. 그래도 뭐 너무 지금 좀 컨디션이 하락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늘 화요일, 수요일이 힘들어요.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송 작가님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즌이다 보니 우리가 또 그 10만 돌파를 이제 막 앞두고 뭔가 이렇게 좀 리프레시 되고 새로운 것들을 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생각만큼 많은 변화를 못 드리고 있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저희가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네, 다음 주에 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충분히 프레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추석 연휴에는 사상 초유로 우리 방송이 생긴 후에 처음으로 결방? 5일 동안을 쉬는 걸로. 와, 그럼 그때 무슨 계획 있으신가요? 제 계획은 여수에서부터 네. 목포, 광주 뭐 이런 그 제가 좋아했던 옛날 고향 집들이나 네. 이런 지역들을 역으로 이렇게 상경을 해오면서 좀 먹방도 하고 친지들도 좀 만나보고 연락 되시는 우리 애청자들이 있으면 식사라도 함께 하고 뭐 이런 소박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게을러서 움직일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밤에 떠나서 일종의 전국 순회 여행을 좀 해볼까. 여행 갔다 와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 개인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행을 다니시면서 또 팬분들을 만나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어디서 눈에 띄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제가 사석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네. 제가 진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이제 차 뒤에만 보게 돼요. 그렇죠. 예, 저는 이미 제 차에는 스티커 3개가 다 붙어 있잖아요. 네. 제 차에는 스티커 3개가 붙어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워낙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니면서 무조건 다른 차들 뒤에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야. 차에다가 스티커를 좀 갖고 다니다가 스티커를 알아보는 분이 있으면 바로 차를 세우고 스티커를 드리란 말이야. 고속도로에서요? 그럼 휴게소로 들어가든 비상 여기 들어가든 시간에 알아보는 분이 있으면 드리세요. 자, 우리가 지금 세트가 맞아요. 예, 여기 네. 지금 보면 어른이 타고 있어서 세트 긴 거 여기 앞에 네모난 보이시죠? 거 어른이 타고 그리고 있어요. 동그란 게 또 2개가 있고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일단 그립톡까지 휴대폰 그립톡까지 그립톡까지 출시가 돼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예, 이 5종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저희가 굿즈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서 다 하세요. 잠깐만요. 네. 지난주에 분명히 작가님께서 아나운서님도 다루시라고 그렇죠. 드렸는데 인증샷 올리라고 했는데 안 붙였어. 더군다나 벤치에 딱 어울릴 만한 색깔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사실 좀 창피해요. 아니, 이 외계인. 그래, 그러면 정면에 붙이지 말고 옆에 그래서 주유구 뚜껑이라도 하나 붙여서 인증샷을 꼭 찍어서 올리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송 작가 굿즈 기념품 파신다고 하니까 뭐 제가 말리진 않겠는데. 아니, 왜냐면 그냥 나눠드릴 수도 팔릴지. 있는데 그냥 주면 버릴 것 같아서 차마 돈 주고 시킨 건 안 버리겠지 하는 마음에서 팔고 있는 건데요. 네. 의외로 한 1,000분 가까운 분들이 이미 신청을 하셨는데 오, 정말요? 예. 네, 사서 차 안에 붙이거나 집에 있는 냉장고에 붙이거나 화장실에 붙이는 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계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트북에 네. 정말 많이 붙입니다. 사실 저도 노트북에 네, 붙였어요. 노트북에 정말 많이 네. 붙여요. 저희 그리고 이제 따라가시면. 이모티콘도 출시가 됐습니다. 오. 네. 송 작가 TV 이모티콘. 지금 혹시 샘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까톡에 들어가는 그 이모티콘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근데 이제 거죠? 까톡에 들어가려고 승인을 맡으려면 2달 정도 걸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링크를 연결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는 이모티콘들이 있습니다. 무료로요? 당연히 무료죠. 진짜요? 다운 받으실 거예요? 네. 다운 받을 수 정말요? 있거든요. 무료니까. 무료니까.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와.
정말 많은 것들을 기획하시는구나. 네. 아니 이거 그래서- 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이러한 이모티콘들을 유튜브 게시판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받기 싫으신 분들은 냅두세요. 네, 2달 안에 카카오톡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 신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이거? 무료죠. 무료로. 송 작가가 주는 건 다 무료입니다. 서비스로. 네. 와, 너무 처음 좋네요. 처음 들어요 지금. 예, 무료 보기- 유료 처음 듣고. 보기도 처음 볼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이번 추석을 이 연휴를 또 통해 가지고 확실히 좀 쉬어야 돼요. 송 작가 TV는 너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너무 빨리 막 힘차게 오느라고 우리 또 본부장님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네, 괜찮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를 꼭 쉬어가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연휴 네. 네, 오늘 방송도 네. 쉬어갈 수 있도록 오늘은 약간 교양 강좌 비슷한 느낌으로 네, 국뽕보다는 좀 역사 공부 같은 역사 강연 같은 느낌으로 네. 에피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원자력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뭐 핵 재처리 승인이나 뭐 한국형 원자로 뭐 핵잠 개발과 같은 뭐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부터 먼저 네. 들어볼까요? 일단 우리 방송 국뽕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원자력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뭔가를 또 원자력을 통해 산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 나라나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전 세계 10위권, 5위권 안에 들어있는 국가들이 이걸 하는 겁니다. 자주적인 핵능력, 원자력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하면 사실 선진국이라는 그냥 반증이기도 하고요. 기술이나 자본뿐만 아니라 외교력에서도 충분한 위치를 인정받아야만 핵 개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핵을 가지고 싶은 나라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늘렸지만 이걸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나라들은 정말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핵 에너지는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 사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수소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수소가 전 세계 에너지를 100%를 차지를 못할 거고 석탄 에너지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소를 배출하는 탄소 에너지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수소와 함께 양대 에너지원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게 원자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원자력은 결국은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하고 이제 같이 이게 그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강들의 어떤 그 동무대이기도 하고 고부가 같이 독점 산업이기도 한 이 핵 또는 원자력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핵 개발에 대한 역사, 그 평화적 이용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안에 한국이 있는 기술을 알아보는 게 우리 과제이긴 한데 이게 너무 방대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핵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한 3부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그래서 1부작으로는 핵무기의 공포와 그동안 이제 원자력의 공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평화적인 거를 생각하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 대부분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지어진 거고 실제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무기 이후에 평화적 이용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핵무기가 개발됐던 지난 한 100년의 역사, 100년은 못 되는군요. 한 45년 전이니까 80년의 역사, 뭐 요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하고 요걸 이제 1부에서 지금 대충 교양으로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서 핵 개발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핵 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하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평화적이고 안전한 원자력 기술들, 미래를 선도할 대한민국 원자력의 위상, 요것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보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뭐 원자력이 잘 사용을 하면 신재생 에너지로서 수소 에너지와 함께 그건 아니지. 아니에요? 사실 뭐 탄소보다 좀 싸고 좀 그 뭔가
그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적다 뿐이지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그 해로운 에너지 중에 하나예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많은 에너지긴 한데 그나마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오염이 덜하고 좀 가격이 싸다는 거. 그 정도의 그럼 강점이 있는 미래 거죠. 에너지가 될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의 약점들을 극복해야죠. 뭐 핵 폐기물의 문제라든지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극복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미래 에너지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뭐 수소가 워낙 대세로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소보다는 주도력이 좀 떨어진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그 핵 이거에 대한 그 단점들이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작가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핵 기술을 변동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폭탄을 만들 수 없는 발전소를 지으면 됩니다. 근데 가능할까요? 아니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일부러 안 져요. 왜? 부산물로 생기는 것 같고 어떻게든 폭탄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 그래서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원자로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발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이게 대중화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만들려고 하면 누군가는 시범 케이스로 봐봐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고 안전하고 사고도 안 나고 핵폭탄 만들 수 있는 물질도 안 생기잖아 라고 하는 시범 케이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데 오늘 주제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와 진짜요. 네. 원자력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일단 핵 개발의 역사부터 뭐 흥미진진한 전쟁사 그렇죠. 부분도 사실 이게 짚어주시면 좋을 전쟁사죠. 것 같거든요. 네. 자 일단은 핵 관련 기술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 원자력 개발의 시초는 많은 분들이 뭐 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마리 퀴리 부인이 생각이 나죠. 네. 예, 그래서 프랑스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데 프랑스로 귀화를 한 거예요. 원래 태어난 거는 폴란드에서 그렇죠. 태어나신 분인데 소련 하에 있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이제 남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 방사능 연구를 최초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방사성 원소인 플루토늄이랑 리튬을 발견하면서 뭐 2번의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방사선 연구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1938년도에 독일이 핵분열 실험에 최초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최초의 핵 실험을 통해서 이게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평화 목적으로 이용이 아닌 핵무기를 만드는 걸로 용도가 변질이 되면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당시에 MAUD라는 영국의 과학협회가 있었어요. 이 영국의 과학협회가 독일이 이거를 1938년도에 이제 핵무기 쪽으로 용도로 변질되고 나서 이제 걱정하고 있던 영국이 이제 미국을 막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야, 독일이 이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영국과 미국이 이거를 계속 이제 꼬드겨서 핵무기를 공동 개발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태인 과학자들을 다 쫓아내죠. 근데 그 쫓김을 당한 그 유태인 과학자들이 다시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네. 예.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되죠. 아인슈타인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 핵 개발을 전문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핵 개발을 하자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 선뜻 안 나섰거든. 근데 이제 워낙 이 사람이 유명했으니까 미국에서 사실 미국 가서는 별로 연구한 거 없어요. 미국 가기 전에 다 했지. 언제 저희 멤버십 방송 들어보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강연이나 하고 이러던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 그 아폴로 조경철 박사처럼 그냥 유명한 사람이었지. 이 사람이 대통령한테 얘기해갖고 우리 핵 개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합시다라고 일을 저지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최초의 핵에 관한 연구가 시작됐고 네. 그 연구를 통해서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미국 뉴멕시코주의 로스 알라모스에서 세워진 연구소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밀 프로젝트인 맨하튼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맨하튼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오펜하이머 과학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실험도 이제 진행을 되고요. 그리고 맨해튼 계획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당시에 2억 불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로 하면은 24억 4천만 달러의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 2억 불이지 지금 24억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 아폴로 우주 계획에 쓸만한 돈은 여기다 다 쏟아본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이론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핵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러한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자로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분열을 일으킬 거냐라는 실험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돈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한 2, 3천만 불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 당시 돈으로. 그것도 큰 돈인데. 근데 이거를 막상 저지르다 보니까 무려 13만 명이 동원이 됐고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30군데가 넘는 데서 이거 이제 분산돼 갖고 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 과학 그룹 안에 그 오펜하이머 이 사람이 주도를 했었고 아인슈타인은 그냥 뭐 직접 참여를 안 했고 이름만 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름만 예, 올려놓은 이름만 거고 그 사람은 그 공식 있잖아. E는 MC 제곱 이거. 네네. MC 제곱 그거 하나 던져놓은 거 말고는 네네. 나머지 오펜하이머가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천재과학자였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우리 멤버십 방송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을 통해 갖고 이 사람이 그동안 이론으로 돼 있던 원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핵분열을 만드는 핵분열에 필요한 그 장비들 그리고 뭐 핵을 분리해내는 공장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직접 설계해서 다 실험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고 여기 참가했던 과학자들 중에 20명이 노벨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엄청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낸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핵무기 발전을 위한 시도를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하니까 독일도 했었고요. 독일이 이걸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도 여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인데 미국이 핵무기 자체를 만들면 우리는 전쟁에서 못 이긴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독일에서도 핵무기 제조에 대한 실험들을 꾸준하게 했었어요. 근데 독일은 일단 기존에 워낙 이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선이 막 확대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자본을 집중해 갖고 이만한 돈을 못 들이기 때문에 실용화를 못 시키고 핵 농축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농축 우라늄 물질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을 나중에 뺏겨버려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그 레지스탕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연구소에서 오스트리아 이쪽에서 연구를 해갖고 농축을 해놓은 것들을 뺏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뺏긴 물질들 자체가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걸 또 훔쳐간 거야 또. 네. 그래서 그걸로 연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독일이 야 이걸 안 되겠다. 우리는 못 만들겠고 일본 만들라고 갖다 주자. 그래서 유보트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물질을 일본으로 실어서 보냅니다. 이 전쟁 비화예요. 그래서 유보트에 실어서 보냈는데 이게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미 해군한테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압수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도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준비 중이었고 완성 단계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흥남 앞바다에서 자체적인 핵실험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흥남부두 아시잖아요. 네네. 그 흥남부두가 있는 그 흥남 앞바다에서 수중 핵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방사성 물질들의 흔적 같은 게 남아가지고 일본이 실제 핵실험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이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일주일 있다가 미국이 먼저 핵폭탄을 때려버리는 거죠.
아, 히로시마에.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거는 농축 우라늄 원자탄이에요. 요거는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 만들려고 했었던 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원자탄이었고, 두 번째 이제 나가사키에 또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미국이 이론상으로 자신들 원자로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요즘 흔히 말하는 플루토늄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은 기존에 있는 모든 원자탄들은 이제 이 핵물질 우라늄을 모아서 정제해 갖고 만든 걸로 터트리는 원자폭탄을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플루토늄,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우라늄을 태워 가지고 만든 플루토늄 핵폭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던 거죠. 그게 다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그렇죠. 다 진행이 되었던 다 진행이 거죠?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도 시간만 줬으면 농축 우라늄 원자탄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원자로는 없었기 때문에 플루토늄 원자탄은 못 만들었겠죠. 하지만 미국은 원자로가 있었기 때문에 플루토늄 원자로를 만들 수 있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최초의 핵보유국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핵보유국인 미국이 이러한 그 위상을 통해 갖고 전 세계를 말하자면 그 완전히 군사 패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뒤이어 미국이 개발해갖고 쏘는 걸 보고 나서는, 야, 이거 뭐 우리도 있어야지가 잘못되면 큰일 나겠네라는 생각에서 핵폭탄 개발을 네. 진행을 하게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국이 꼬드겨가지고 미국이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 쏘고 나서는 다른 나라들도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다 만들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무서운 핵 기술이 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일단은 이 핵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예. 이 사람들을 다 잡아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긴 13만 명이나 됐으니까. 예. 그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다 온 사람들이고, 사실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보다는 영국에서 건너온 과학자들, 영국에서 먼저 핵 개발을 도모했던 과학자들이 제일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영국이 당연히 미국이 이 기술을 전수해 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자기네 이론을 가지고 자기 과학자들을 보내가지고 만든 거니까. 40명의 핵심 과학자들이, 영국 과학자들이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중심 역할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귀국도 안 시켜주고 핵기술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개발하고 나니까 이걸 독점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영국이 나는 독자적으로 그럼 개발할란다 라고 얘기하고 독자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기 과학자들 40명을 비롯해서 투여됐던 인력들을 싹 데리고 나와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과 영국의 그 당시 입장을 생각했을 때 이 네. 사람들을 강제로 구금할 수 있게끔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네 나라 사람들 돌아간다고 하는데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들만 가라고 해서 영국 과학자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 빠져나간 애들이 이 핵개발 연구를 영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 과정의 주요 자료들을 소련의 스파이가 빼돌려가지고 소련으로 갖고 가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국 다음에 바로 소련이 개발을 하게 그렇죠. 되는 게. 네. 아, 그러니까 이 소련이 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아까 영국은 정상적으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정상적으로 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국에는 핵 물질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핵 물질을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에 한 4군데밖에 없었어. 오스트리아, 체코, 콩고, 또 한 군데 어디라? 뭐 아프리카 쪽에 있는 뭐 이런 쪽밖에 천연 우라늄 생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우라늄들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왜 영국과 호주일까요? 호주가 손을 잡았어요. 왜냐면 호주 안에 천연 우라늄이 있는 걸 발견했거든.
그래서 영국과 호주가 힘을 합쳐가지고 농축 우라늄 공장들을 짓고 있을 때 이 기술을 빼돌렸던 사람이 핵심적인 사람이 이 러시아의 스파이였던 클라우스 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계 독일인이죠. 원래 독일인인데 영국으로 국적을 옮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부터 사회주의자야. 부모님이 그쪽이라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친소련적인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요. 물리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핵물리학자가 루돌프 파이얼스라고 하는 교수 밑에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맨하탄 프로젝트에 초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갖고 맨하탄 프로젝트를 배우면서 설계도를 비롯한 각종 기술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영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국으로 내려 보냈을 때 미국에서는 그래도 영국은 우방이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었던 루돌프 파이얼스는 이제 죄가 없죠. 그냥 제자를 잘못 둔 거고. 네. 클라우스 폭스. 네, 클라우스 폭스가 이 정보를 소련에 같이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자체적으로 이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소련이 이 상황에서 핵 개발을 해야만 됐던 이유가 따로 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핵을 좀 보유했다고 좀 쉽게 말해서 이거를 함부로 협박하기 시작한 거야. 전 세계를. 너희 우리 말 안 되면 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얘기신 거죠. 일본 그렇죠. 맞지?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협박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 중공군들 넘어왔을 때 중국 본토에다 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련이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거는 1940년 전쟁 끝나고 나서 소련이 원유가 부족했어요. 사실 지네 나라 팠으면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그때는 지네들이 산유국인 줄 몰랐어. 그래서 중동에 이란에 쳐들어가고 네. 이란 석유를 뺏어 쓰려고 중동으로 침입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대놓고 미국이 협박을 한 거죠. 빨리 안 가. 너 거기 들어오면 핵 쏜다?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 새끼 봐.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맹국이라고. 지금 처칠이랑 스탈린이랑 루즈벨트랑 만나서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석유 좀 파러 가겠다는데 나한테 핵폭탄을 쏜다네? 이런 지랄. 우리 직접 만들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전쟁이 끝나고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소련 과학자들이 이제 전부 다 영국 과학자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아까 그 폭스 씨가 소련을 위해서 설계도랑 모든 기초 기술을 내줬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여기다 올인을 해가지고 핵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또 체코에 우라늄이 많았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체코는 소련 휘하에 그 휘하에 당시에 있었으니까 우라늄 구하기도 쉬웠을 거고. 그래서 소련군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우라늄을 채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걸 채굴하는 과정 중에 쉽게 말해서 방사선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퀴리 부인은 자기가 백혈병에 걸려 죽으면서도 내가 워낙 이 방사성 원료를 많이 만져갖고 내가 거기에 암이 왔구나는 걸 모르고 돌아가셨거든. 그 당시 그렇게 무지했던 거야, 사람들이. 심지어 막 핵폭발 실험하고 그러면 그거 쬐면은 살균된다고 일광욕하고 그 빛에 나가가지고. 심지어 옛날 그 비키니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핵실험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돈 내고 관광상품으로 구경을 다녔어요. 먼 거리에서 핵폭탄 터지는 걸 구경을 했을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도 이마만큼 무지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부들이랑 군인들을 보내갖고 우라늄을 막 해라는데 가서 작업만 하고 오면 사람들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무려 38만 명의 광부와 군인들이 그 작업 과정에서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개의치 않는 거지.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광석들을 굉장히 원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원심 분리기 돌려갖고 하면 되는데 그 당시는 산에다가 독한 산에다가 그 우라늄 광석들을 풀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그걸 농축하는 이 미련한 과정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핵폭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소련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핵실험을 시작해가지고 영국보다도 먼저 핵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소스, 어떤 원천 기술은 영국이나 소련이나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미국은 이제 수소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위력을 키워요. 그러니까 소련은 어떻게 미련한 짓을 하냐면 기존에 있는 폭탄보다도 훨씬 큰, 이게 기존의 핵폭탄의 사이즈를 대폭 키워가지고 차르 bomba라고 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핵폭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기존에 이거는 상상도인데요. 기존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1200배. 이거 한번 쏘면 그냥 도시 다 날아가겠는데요? 그냥 수소폭탄을 못 받으니까 핵폭탄을 그냥 엄청 크게 그렇지. 만든 거죠. 그래갖고 미국한테 니들이 수소폭탄을 쓴다고 하면 우리는 차르 bomba가 있다 하면서 이걸 터뜨려서 보여줬는데 이걸 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버린 거야. 야, 이거 잘못하면 지구 뽀개지겠는데? 네. 이거 뭐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러면서 야, 이렇게 될 거면 핵폭탄은 더 만들지 말자. 너랑 나랑만 갖고 있고 만들지 말자라고 지금 영국과 미국과 소련이 은밀하게 서로 만나가지고 합의를 봐요. 근데 그 뒤에 또 여러 나라가 만들잖아요. 계속 만들죠. 그 다음으로 만든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미국이 몰래 기술을 줘. 나한테 들었다고 하지 마. 네네. 네 혼자서 했다고 해야 돼? 그러면서 프랑스한테 기술을 줘갖고 핵폭탄을 만들게 해요. 네. 근데 프랑스도 그렇게 만들게 된 뭔가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죠. 그게 뭐냐면 소련이 핵폭탄을 만들더니 중동전쟁, 수에즈 운하를 놓고 이제 중동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랑 영국이 이겼잖아. 그래, 그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먹어버리려고 그랬거든. 수에즈 운하를. 수에즈 운하 자체를. 근데 그때 소련이 들고 나온 거예요. 니들 그냥 이집트 돌려주고 원상 회복 안 하면 나 핵폭탄 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수에즈 운하의 권리를 먹으러 들어갔던 영국과 프랑스가 아씨 기분은 더럽지만 핵이 없으니까 그냥 나온 거고 프랑스 입장에서도 야 내가 핵 없으면 서러워서 못 살겠어. 나도 하나 해야 되겠어. 그래갖고 미국한테 기술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미국의 위협이 되겠어? 하지만 프랑스는 소련이랑 국경을 접하고 있을 만큼 가까우니까 니들이 이거 갖고 소련한테 건들면 우리 같이 죽는다라는 차원으로 만들어 그래갖고 숫자는 적지만 프랑스도 핵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또 한 번 기술 개발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있는 국가들한테 핵 기술이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나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한테 계속 퍼져나갔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전쟁에 있어서의 핵이 위험 무기가 돼 외교의 수단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핵을 못 가지면 결국은 외교 무대에서 밀리고 기존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은 필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후로 정말 많은 국가들이 핵을 가지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 또는 주변 핵 기술을 가진 나라들한테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분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입니다. 공항 이름 딴 드골. 네. 이른바 이제 핵무장론을 주도를 했었고 실제 핵무장을 만들어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프랑스가 3대 이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 이유가 미국에서 전수받은 기술로 무리하게 중수료를 돌려가지고 핵물질을 축적하고 그걸 재처리하는 기술을 미국 이외에 사실상 최초로 승인받은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핵 강국을 따지게 되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 세 나라를 주로 꼽죠. 최근에 이제 중국까지도 자체적으로 핵 기술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전 세계에 있는 핵 기술을 다 짬뽕해서 모은 기술이에요. 네. 아니 근데, 작가님 근데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인도도 있지 않나요? 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인도나 파키스탄은 사실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네. 그때 안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인도가 핵 개발을 하게 된 원인은 사실 더 중국에 있죠.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만든다. 국경이 그렇죠. 접해져 있으니까. 국경이 접해져 있으니까. 그럼 중국은 왜 만들었냐? 소련이 핵을 개발하고 난 다음부터 중국을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중반에 소련이 핵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동맹 국가로서 같은 공산주의를 국시를 하는 국가로서의 동맹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우습게 보는 거지. 중국의 군사력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죽기 살기로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국가의 운명을 건 핵 개발 사업이 모택동한테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핵 기술을 소련한테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중국이? 사실은 이제 핵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웬만큼은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됐죠. 기본 물리적 공식 자체는. 문제는 이러한 핵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 그러니까 원자로를 비롯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그거를 가지고 원자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맥힌 거예요. 중국의 핵 개발은 굉장히 우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당시에 모택동이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이제 핵폭탄의 목표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양탄일성이에요. 양탄일성. 양탄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탄과 수소탄을 말하는 거고, 일성은 인공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핵도 필요했지만 이 핵을 실어 날려 보낼 수 있는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이 더 필요했어요. 근데 러시아하고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은 이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은 핵도 없었고 미사일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 근데 이게 우연하게도 미국의 정책 실패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트랜서션이라고 불리는, 이제 학자가 있어요.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과학 천재? 과학 영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대학교, 상하이에 있는 교통대학교 출신인데 MIT 유학을 가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특히 잘했던 이제 항공우주과학 관련된 기술들이 있어서 제일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이제 핵 개발보다는 중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중국 로켓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왠지 느낌이 미국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중국으로 갖고 와서 중국에서 개발하지 않았을까? 딱 그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 그 당시 나사는 없었으니까 나사의 전신이 됐던 이제 우주 개발 계획에 직접 참여할 만큼 미국에서 엄청 인정받던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뭐가 있었냐면 메카시즘이라 그래갖고 네. 공산주의를 때려잡자 이래가지고 이 공산주의하고 연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죽였어요? 탄압하는. 탄압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떨어졌고요. 예, 뭐 공직을 잃었고 누가 됐든지 간에 공산주의가 연루되면 바로 죄인 취급을 받거나 낙마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나 소련의 유학생들, 독일의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메카시즘 광풍에 휩쓸려 가지고 강제 격리를 당하거나 강제 수용 같은 형태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MIT나 이런 데서 교수로 있다가 연구자로 있다가 영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찰나에 메카시즘을 한 5년간 갇혀버리게 된 거죠, 미국에.
그리고 중국에서 그러면 송환을 요구를 했어요. 그럼 그 귀국하게 해달라. 근데 미국 과학계에서는 이거 위험해. 얘는 보내면 안 되는 애야. 하면서 잡아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이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6.25 뭐 이건가요? 그렇죠. 포로 교환 이거. 6.25 예. 때 북한에 잡혀 있었던 포로하고 교환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이제 명단에 올라간 거예요. 아, 미국에 감금돼 있는데. 그렇죠. 오. 예,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 쪽에 억류돼 있던 미군 포로들하고 이 사람을 포함한 중국의 과학자들하고 맞바꾸는 교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하니까 모택동이 앞으로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핵이 꼭 필요합니다. 박사가 이거 한 번만 만들어 주세요. 천 박사가 이거 한 번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 크게 나한테 15년만 주십시오. 그러면 핵폭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사일까지 다 만들어 줄게요.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네. 물론 이 사람이 핵 기술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핵 기술을 만드는 게 기술이 아니라 돈이었단 말이에요. 소련도 아무런 기반 없이 공식만으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돈만 들이면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자금과 역량을 이 사람한테 다 몰아줍니다. 그래서 핵 개발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돈으로 쳐바르고요. 이 핵 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미사일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로켓 전문가로서 그 미사일들을 만들어내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핵무기는 결과적으로 똑같이 소리랑 똑같이 사람들 풀어서 목숨 안 아끼고 우라늄 농축해갖고 핵폭탄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62년부터 개발한 핵무기는 2년 만에 이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농축하면 돼. 돈을 많이 쳐발라갖고 농축하면 됐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미국이 24억 달러 정도 들였는데 그럼 중국은 얼마나 들인 건가요? 돈을. 중국은 미국보다 20년을 늦게 시작했는데 네. 40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40억 달러. 네. 그 당시에. 이 정도면 당시 중국 GDP의 60%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걸 1년에 썼다는 건 아니겠지만 15년 동안 그만큼의 돈을 썼다는 거죠. 이건 사회주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안 그렇죠. 그랬으면 난리 났을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것 같은데. 똥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 진행하는 동안에 결국은 나중에 우리 흔히 말하는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 참새다 잡아라 그래갖고 네, 네. 참새다 잡아서 3천만 명 굶어 죽은 사건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핵폭탄은 개발했으나 인민들은 3, 4천만 명이 굶어 죽었고 결국은 마오쩌둥이 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 중에 중국의 엄청난 돈과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핵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과학자가 아니라 정치가가 돼버렸어. 왜냐면 워낙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도 권력의 맛을 알게 된 거고 과학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군으로 따지면 중장급 그 지위에 올라가 가지고 실제로 중국 그 국가를 경영하는데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별을 달고 이제 간섭을 했다. 이게 과학자인데 정치국 회의에 나가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택동한테 이제 나름대로 조언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망하는 게 대약진 운동 때문인데 대약진 운동에서 망한 게 세 가지 정책이 있어요. 네. 하나는 가정집에서 철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집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마을마다. 그래서 동네 잡철이나 철광석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석탄으로 불을 떼갖고 거기서 간이로 용광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간이로 용광로를 돌려갖고 철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서 그걸 만들어갖고 모아가지고 제철 부국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이 형편없었던 거야. 하나도 쓸 수 있는 철이 없었어요. 근데 장부상으로, 보고상으로 보면 매일 각 중국 전역에 있는 마을에서 이게 중국은 제철소를 짓지 않고 자체적으로 동네 조그마한 대장간 같은 제철소에서 네. 미국이나 소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제철을 해내는 것처럼 보고가 됐던 거지. 하지만 막상 나온 결과는 어땠다? 다 못 쓰는 철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회박멸이라 그래갖고 농사에 도움이 안 되는 쥐, 그 다음에 모기, 네. 파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새, 모택동이 이 네 가지를 잡아 없애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쥐나 뭐 모기, 파리 잡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중국 전에는 참새를 싹쓸이 해버리니까 네. 온갖 해충이 다 이렇게 창궐을 해가지고 다 병충해를 말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참새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중국의 농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야, 이 첸서선 박사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과학자잖아. 네. 과학자다 보니까 이제 농업 생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물어본 거야. 그럼 자기는 로켓 박사니까 농업은 모른 척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아는 척 하고 싶은 거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태양하고 물하고 비옥한 토지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데다가 태양하고 물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되니까 벼를 지금처럼 이렇게 띄어서 심지 말고 촘촘하게 심어라. 그리고 그 촘촘하게 심는 만큼 비료를 더 주면 된다. 그러면 지금 논에다가 쉽게 말하면 100포기 심었던 논에다가 한 500포기를 심고 비료를 5배로 주면 생산이 5배로 나온다고 이 사람이 충고를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또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박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진짜 중국 논에다가 이직거리를 했어요. 촘촘하게 모를 심고 비료를 5배를 준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지. 그러니까 참새 굶어 죽었다 이거는 세발의 피야. 진짜 참새가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냐. 그럼 우리나라도 참새 때문에 매년 식량이 모자라고 그렇게 돼야지. 네. 참새가 병충해를 없애서 병충해 얼마나 죽이겠냐고. 결정적으로 진모법이라고 뭐를 촘촘히 심고 비료를 더 줘라라고 농법을 바꾼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인민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따져놓고 보면 숙청을 당했어야 되죠. 근데 기술자잖아.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공위성 계획을 성공시켜 우주인을 보낼 때까지 이 중국 우주 계획의 총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2009년도 이제 2009년도까지 계속 해가지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주인도 보내고 인공위성도 띄우고 하잖아요. 그런 실적이 있으니까 2009년에 죽을 때까지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을 받아요. 거의 그러면은 거의 한 100세 가까이 산 거예요? 그렇죠. 거의 100세 가까이를 살면서 중국의 우주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고 한 번도 숙청이나 감옥을 가지 않고 우와. 심지어 이제 말년 때는 장쩌민이 집권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장쩌민이 또 교통대학교 후배야. 그래갖고 상하이 방이잖아. 그래서 우리 첸 선생을 띄워줘야 된다 그래갖고 영웅 대접을 영웅 대접, 과학 영웅 대접을 했죠. 와. 2009년 10월에 98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호의호식 다 누리시고. 진짜 제일 부러운 분이네. 네. 네. 나중에 이제 인민영웅 네. 묘지에 묻혔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천재인 건 맞나 봐. 왜냐면 이 사람 조카도 유명한 그 우주 물리학자거든요. 근데 귀국을 안 하고 네. 미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 형제들이 전부 다 이런 쪽에는 이제 참 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전자가 좋나 보네. 네. 아니 그런 그래서 편인 것 중국이 그렇게 핵을 만드니까 인도도 또 만든다. 그렇죠. 중국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인도도 기술을 훔쳐가지고
물론 이건 소련한테서도 훔쳤죠. 왜냐하면 소련이 만든 거를 보고 중국이 만드니까 인도가 불안해하는 게 소련이 슬그머니 이렇게 줬구나. 슬그머니 자료를 주는 거고, 그렇군요. 자 인도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그러면 인도 설계도 좀 훔치자 그래갖고 인도한테서 슬그머니 설계도 훔쳐하고 지들도 만들고 이런 과정이 계속 유지가 된 거죠. 아까 수에즈 운하 얘기하셨었는데 작가님께서 네. 그쪽에는 또 수에즈 운하 쪽은 또 하나 또 유력한 또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제 핵 관련해서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 이미 이제 미국하고 친분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제공을 한 전략 핵무기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게 정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못 건드린다는 거죠. 근데 네. 공식적으로는 있는지 없는지. 지들이 개발을 안 했지만 네. 있다고 얘기하죠. 아. 미국이 여기에 갖다 놓은 전략 핵무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에 나오는 이 화면에 있는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나라 외에도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또 중국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핵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60년대부터 꾸준하게 핵 개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핵 개발 선언을, 그러니까 핵 실험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장세인이라고 작가님 방송에서 그 많이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예, 대만의 철저한 배신자 장세인 박사가 모든 핵 개발 프로젝트와 문건을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CIA가 뒤에서 조작질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핵 개발 책임자가 모든 자료를 갖고 미국에 가갖고 터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IAEA를 보내가지고 싹쓸이를 해버리죠. 모든 핵 무기와 관련된 설비, 관련된 인원들을 전부 다 해체하고 그것들을 전부 다 실현해서 핵 기술 자체를 다 빼내서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거를 진행했던 장군이 있었고 군 장성이 있었고 그 아들이 지금도 군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딘가 비밀 연구소에서 핵 개발을 있다. 하지만 핵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모의 실험을 통해서 핵에 대한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맞추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이지만 만일에 이제 중국이 계속해갖고 대만을 협박을 하게 되면 어느 날 대만에서도 뜬금없이 우리도 핵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 국가가 대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그때만 하더라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세계 10대 강국이었어요. 네. 잘 나갈 때였거든, 전쟁통에. 전 세계가 전쟁할 때 거기 들어가는 고기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먹거리들을 제공해 준 게 남미였기 때문에 그 당시 엄청 부자였어요. 아르헨티나 영국이랑 전쟁도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핵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결국 외압에 의해서 실패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를 비롯해갖고 네. 핵 관련된 기술들은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평화적인 핵 이용을 위한 그러니까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방사선 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이거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브라질에 가시면 굉장히 양질의 방사선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핵 기술,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 잘 알아둬야겠다. 이러한 핵 기술들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질 뻔 하다가 작살난 나라가 가다피가 있었다. 리비아도 핵 개발을 잠시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한테 걸렸고 미국이 네가 먼저 내놓으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알았어 하고 핵을 꺼내놓으니까 바로 미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가다피를 실각시켜서 없애버렸죠. 근데 리비아도 의외다. 그만큼 돈이 있었어요?
돈은 많았지, 산유국이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산유국에서 올라온 돈들을 가다피 집안이 전부 다 독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비아는 가난했지만 가다피는 그 당시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하나였어요. 독재를 꽤 오래 네.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자금들을 다 그 일종의 후손들이, 친척들, 부하들이 나눠 갖고 있어서 지금도 리비아는 이 가다피의 그 후손들이 하고 있는 반군들이 오히려 정규군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부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리비아도 핵폭탄을 개발하다가 뺏겼고, 뭐 후세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라크. 예. 네. 후세인도 뭐 대량 살상무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못 찾긴 했지만 뭐 시도를 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하지만 역시 미국한테 개 털려버렸던 거죠. 네. 그리고 또 가졌다가 포기한 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아공 같은 나라가 그런데요. 남아공에서 사실은 핵 개발을 해갖고 한 6개 이상의 핵폭탄을 완성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발표만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만델라 대통령이 이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고 만델라가 집권하면서 이제 흑인 대통령이 집권한 국가가 됐죠.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영반 국가들이 이거를 전부 다 빼버려요.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인 대통령이 할 때 같으면 놔두겠는데 흑인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라고 해갖고 핵을 갖고 있다가 다 뺏긴 나라고요. 우크라이나나 뭐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요즘도 우리가 카자흐스탄하고 이제 뭔가 핵 폐기에 대한 협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제 방송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로 변하게 되면서 사실 러시아가 자국 안에다 이 핵무기들을 안 두고 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에 나눠놨어요. 욕 안 먹으려고 혹시라도 보복 공격을 당해도 이 나라가 당해란 의미였겠지. 그래서 이 나라들한테 핵을 다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핵을 떠맡은 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테러 분자한테 팔까? 막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은 미국이랑 서방 측이 돈을 주고 그것들을 다 사들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해해가지고 핵연료랑 섞으려고 하는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이 당시에 돈으로 회수한 핵무기 탄두들 대부분이 현대 핵탄두인 상태로 러시아의 모 지하 저장고에 보관이 돼 있는 상태다. 왜? 이걸 해체를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해체하는 것보다 그냥 당분간 보관해 놓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으로 이 핵을 뺏겼던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북한도 나도 핵 만들 수 있어 막 이런 이야기 했었었잖아요. 이미 핵 보유국이죠, 사실은. 진짜요? 예, 핵 실험을 뭐 4번에 걸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확실히 진짜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확실히 핵은 있어요. 핵은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핵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결합시키는 데까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무슨 얘기냐면 핵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여기다 얹어서 쏘면 되는데 얹어서 쏘려면 이걸 소형화해야 되거든요. 네. 최소한 1톤 미만의 사이즈로 탄두를 소형화해야 되는데 탄두 소형화에 대한 기술은 아직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은 가지고 있으나 핵이 전략 무기화되진 않았다는 거죠. 미사일에 얹어서 쏠 수 있을 만큼 소형화를 했다고 하면 지금 북한의 위상도 훨씬 더 높아졌을 건데 이거를 못하게끔 국제사회도 그렇고 압력을 넣고 있기도 하고 북한의 기술 개발이 어느 수준까지 돼 있는지 아직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핵폭탄 실험에 성공한 만큼 준핵 보유국으로 이해를 해야 될 인정을 해야 되는 국가도 북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핵 보유국이라고 한다면 다 소형화에 성공한 나라들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미사일까지 성공해야 돼요. 미사일까지? 네. 이거를 쏠 수 있는 로켓 시스템까지도 완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탄두 소형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이랑 일본은 어떤가요? 좀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독일이랑 일본은 충분한 기술은 갖고 있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이런 그 핵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라늄 원료를 태우고 난 다음에 프로토늄이라고 하는 그 부산물이 생길 수 있는 이 원자로를 돌려야 돼요. 이걸 중수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수로를 쓰게 되면 거기에서 사용되는 폐 연료봉 안에 플루토늄이 농축이 되고 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물질,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의도적이지 않게 미국의 핵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 중수로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처리를 일본 안에서 시도를 못하게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프랑스에 보내갖고 재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재처리한 배를 몇 년 동안 바다를 떠돌면서 일본 본토로 갖고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이 얘기는 이제 저한테서밖에 못 들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작가님 방송에서 네. 여러 차례 몇 번 얘기하셨었어요. 네, 126이 뭐 가스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일 정작 중요한 거는 아직도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고 3, 4호기예요. 근데 이 3, 4호기는 정상적인 기존의 발전소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GM하고 일본의 도시바 그리고 웨이스팅하우스 그리고 일본의 그 도쿄전력이 같이 동일본전력이군요. 동일본전력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안에서 혼합 연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플루토늄 원료하고 우라늄 원료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원료로 원자로를 돌릴 수 있는 실험을 하던 과정 중에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난 상황에서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가 빨리 셧다운을 시켜라. 바닷물을 끌어들여갖고 폭발 전에 저걸 시켜라라고 명령이 나왔는데 네. 동일본전력이 하루 반을 그걸 안 하고 버팁니다. 처음에는 사장이 결재를 안 해서 그렇다. 담당자가 책임 못 진다고 못 열었다라고 하는데 총리가 하라 그러는데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 못한 이유는 3, 4호기 안에서 하고 있는 실험 설비들을 망칠 수가 없어갖고 미국의 허락을 못 받아서 셧다운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3, 4호기에 대한 접근이 안 돼요. 강력한 방사선이 나오고 고열이 발생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쪽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일본은 핵무장을 위한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한테 이제 전부 다 감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이 만약 핵무장을 하거나 침략이 가능한 무기를 만들게 되면 이 두 국가는 전범 무기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 선전포고 없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 갑자기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네가 쏴갖고 우리나라에다가 폭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갖고 그걸 실험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우리 비행기나 우리 미사일로 그 실험장을 폭격해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네, 원래 이 나라는 침략형 무기를 만들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네. 법칙상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현재 국제 규격에 묶여가지고 만일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 폭격을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독일이 만일 그런 짓을 한다고 치면 우경화가 되고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 러시아나 주변의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평화적으로 한다고 뭐 어떻게 거짓말을 치더라도 만일 일본이 그 지랄을 하면 북한이나 우리가 당연히 응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이러한 법안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일본의 구급파들이 지금 헌법 개정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는 아까 이제 준핵부하고 마무리를 좀 져야 되는데 만들라고 했을 때 석 달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8개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준핵 보유국이라고 준핵 보유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국가가 대한민국인 거죠. 우리는 72시간이면 된대요. 90일도 필요 없대요. 네. 우리나라 지금 핵 과학 능력을 따지면 3일이면 네.
3일이면 핵무기를 뚝딱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우와.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진짜 만들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료봉도 46톤이나 있어요. 46톤이면 46킬로톤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마만큼의 이게 얼마로 생각하게 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20kg예요. 핵물질 20킬로톤이야. 근데 우리는 46톤이야. 46,000kg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히로시마 같은 거 2,000개, 2,300개는 거뜬히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거죠. 네. 오, 정말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재미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핵 보유국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이거는 우리 기술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 또 주변국들하고의 관계가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다행히 지금 중국이 난장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지금 위험한 국가가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저 중국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일본한테 이걸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을 보니까 영 아니야 애들이. 일단 군인들이 다 방위병이다 보니까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전혀 실제 전투에서 쓸 수 있는 놈들이 아니야. 이번에 구출 작전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당나라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돈이 있고 기술이 있다 그래도 얘들을 데리고는 중국이랑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참에 대한민국이 한 5년 동안 군사력을 무럭무럭 키워 올리면서 근데 사실상 중국을 압도하지 못하지만 중국의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을 당할 수 있는 중국한테 꿀리지 않을 정도의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 연영방 국가들 유럽을 비롯한 미국에 있는 이 보수파들이 우파들이 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한국을 핵무장을 용인을 하자 인정을 해주자. 그럼 한국이 중국한테 먹힐 염려가 없고 결국 한국은 영원한 미국의 우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쿠바나 뭐 쿠바가 예를 들어 공산화되면 미국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폴란드가 우경화돼 가지고 러시아한테 총칼을 돌리면 겁나 무서운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핵무장하고 키워가지고 중국의 동아시아에서 깽판지를 저지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국제사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지들 거 아니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해. 대신 중국은 네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떠밀리고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넙죽 핵무기를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핵이 없더라도 이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현무 미사일 시리즈 5천여 발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강력한 폭발력들을 생각하고 지금 이제 SLBM도 나오고 있고 이제 구축함도 나오고 KF-21도 나오잖아요. 충분히 중국을 제어하고 중국을 수비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차 능력도 그렇고 자주포 능력도 그렇고 사실 우리 육군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장과 전투 경험과 그에 관련한 훈련이나 모든 질들이 굉장히 우수한 군대를 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핵무장을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은밀하게 그러한 핵무장에 대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인정은 안 하지만 3일 걸리면 만드니까 슬쩍 만들어서 어디다 쟁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쟤네들이 결정적인 군사적 위협을 할 때 우리가 한 방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의 군사력을 우습게 보고 도발하던 일본한테 일본 변방의 섬 한 군데다가 핵무기 한 발을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그걸로 인해서 정리되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외교적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선택을 하는 건 우리 국가의 어떤 대한민국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일에 중국이 지금보다도 더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가 중국에 숙이지 않을 거면 그만한 좀 더 강력한 안보와 무장을 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 정치에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 만에 만들 수 있지. 미사일 이미 다 사거리도 있지. 다 해제됐지. 심지어 4톤짜리 지금 탄두도 만들겠다. 네. 8톤까지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심지어는 뭐 어제 방송에서 작가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또 대마도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한 방에 조져버릴 수 있지. 이 나로 이제 쏘고 나면요. ICBM도 보유하게 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네. 와, 진짜 막 여기다가 핵까지만 얹어버리면 최강이 그렇죠. 되겠는데. 근데 핵을 안 얹어도 네. 우리 현무포 미사일 4발이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하고 똑같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 핵보유국이나 마찬가지예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 1200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 왜? 우리가 현무 3, 4 관련한 현무 미사일 시리즈들이 현재 실전 배치되어 있는 게 국가 기밀이지만 약 5,000발 가까이 이미 배치를 끝냈다라고 하는 미확인된 정보가 있습니다. 우와. 내가 가서 이렇게 세진 않았으니까. 근데 진짜 국뽕이 차오르네요. 우리나라의 네. 군사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멋지고 또 신기한 것 같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다음 또 시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또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중수로, 요건 대놓고 그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지은 원자로예요. 우리나라 월성 원자로가 박정희가 기획해서 지었던 이런 그 중수로인 거죠. 그다음에 경수로 기술, 그 다음에 스마트 원자로 기술, 소형 원자로, 지금 우리 그 핵 개발 관련해서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핵잠수함의 엔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소형 원자로 기술. 거기다가 제 4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토륨 원자로 기술까지 이 모든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갖고 다 완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원천은 누구든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누구도 실현이 되지 못한 4세대 원자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폐기물이 나오지 않고 핵폭탄으로 전용될 염려가 없으며 한 번 충전하면 40년이 넘는 기간을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원자료들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했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국뽕반점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뽕이 또 차오르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송 작가님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지식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을 업 시킬 수 있는 저희 국뽕반점과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은 이제 추석 연휴니까 네네. 송 작가님이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저희가 녹화를 좀 떠가지고 녹화본을 내보내드릴까 했었습니다만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추석 연휴 때는 그냥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한 5일 동안 여러분을 방송으로 못 뵙게 될 텐데 아쉽더라도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10만을 넘기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송작가 TV는 아마 지금보다도 더 가열차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떼쟁이고 욕심쟁이 방송입니다. 그만큼 우리 전 직원들, 우리 출연자들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또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 해 주시면서 저희가 보내드린 선물 한 10,000분 정도 받으셨을 건데 제 마음 같은 10만 분 다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덕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뽕반점과 더불어서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인가요? 정의로운 네, 부동산 정의로운 생활도 부동산 생활. 잠시 후 3시에 네. 생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메리 추석. 여러분 메리 추석. 메리 추석.